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마음 깊이 남아있는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겪는 사랑과 배신, 가족의 따스함과 차가움, 그리고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후회와 회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의 작은 파문처럼 스며들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입니다. 올해 62이에요.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쪽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근처 좁은 골목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현수 책방이에요. 매일 아침 8시에 가게 문을 열고 낡은 책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이 공간이 제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손님이 많지 않은 날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과거를 떠올립니다. 서점에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책을 사니까요. 어르신들은 책을 고르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후회스러운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립니다. 누구나 후회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걸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곧 63이 되는데 더 늙기 전에 누군가에게라도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부산 바닷가 냄새, 영희의 웃음소리, 형이랑 뛰어놀던 골목길.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오르죠. 가끔은 꿈에서도 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꿈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시간 여행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도 아팠던 순간들을요.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살 때였어요. 저희 집은 부산 영도의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지만 그 시절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골목이 좁아서 차도 겨우 한 대 지나갈 정도였어요. 비만 오면 골목이 물에 잠겼고 겨울이면 바람이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김철호는 부두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구로 나가셨죠. 짐을 나르고 배를 청소하고 온갖 허드레시를 하셨어요. 하루 일당이 2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저희 가족 넷이 먹고 살았습니다. 가끔 일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 눈치를 보셨죠. 어머니 박순자는 집에서 남의 집 빨래를 받아 하시며 생계를 보태셨어요. 한 보따리에 1,000원이었는데 하루에 5보따리 정도 하셨습니다. 어머니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빨래비누와 찬물 때문이었죠.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하셔서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형 김연태는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키가 크고 씩씩했어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형은 리더였습니다. 싸움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죠.
저는 형을 따라다니며 놀았어요. 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일요일이면 저와 형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휴식이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형이랑 조개를 줍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담배를 피우셨어요.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허리를 숙이고 일하셨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주셨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 계란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가끔 아버지가 생선을 사오시는 날이면 저희는 축제라도 난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쉬는 시간이 좋았어요.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술래잡기를 했죠. 그때만큼은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흐르던 어느 봄날,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순자야, 옆집에 새로 온 집 아는가? 딸이 둘인데 막내가 참 이쁘던데. 너네 현수랑 동갑이라 하더라. 그래요? 우리 현수도 친구 생기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저는 골목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밥 냄새가 골목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았고 얼굴이 하얗고 예뻤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 안녕. 너 새로 이사 왔어. 응, 오늘 이사 왔어. 나 이영희야. 너는? 나는 김현수야. 나도 7살이야. 나도 7살이야. 우리 같은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응, 나 영도초등학교 1학년이야. 나도 우리 같은 반인가 봐. 그게 이영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영희는 밝고 순수한 아이였고 저는 그런 영희와 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정말 같은 반이었어요. 선생님이 영희를 제 옆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현수야, 영희 잘 챙겨줘. 새로 전학 온 친구니까. 네, 선생님. 저는 영희한테 학교를 안내해 줬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급식실이 어디 있는지, 운동장이 어디 있는지요. 영희는 제 말을 잘 들었고 항상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단짝 친구가 됐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골목에서 만나 술래잡기를 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가끔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웠어요. 형도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영희가 워낙 착해서요. 현수야, 너 영희한테 잘해줘야 한다. 영희 같은 친구 흔치 않아. 알아, 형. 여름방학 때는 매일 같이 바다에 갔습니다. 영희는 수영을 못해서 물가에서만 놀았어요. 저는 영희 손을 잡고 파도를 피했습니다. 영희가 웃으면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죠. 시간이 흘러 저희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영희는 제 짝꿍이 됐고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영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우리 나중에 커서도 친구로 지내자. 당연하지. 평생 친구야. 진짜 약속해?
응, 약속해. 영희가 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엔 이미 다른 감정이 싹 트고 있었어요. 친구가 아닌 좀 더 특별한 감정이요. 영희의 웃는 얼굴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영희가 다른 남자애랑 이야기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무엇을 공부할지요.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현수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가는 건 너밖에 없을 거야.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형은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했어요. 축구를 잘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체육고등학교를 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신 상업고등학교로 갔어요. 빨리 취직해서 집안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희는 다른 학교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영희는 상업고등학교에 갔어요. 만날 시간은 줄었지만 주말이면 꼭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저희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영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희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현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 너 좋아해.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해. 남자로 좋아한다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도 영희를 좋아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너 좋아해. 진심이야. 근데 우리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대학을 꼭 가야 하고, 너도 취직을 준비해야 하잖아.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 제대로 사귀는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영희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순진하게 나중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영희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산에 내려가 영희를 만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바빴거든요. 대학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영희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틈을 안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후 저는 복학했어요. 그 시절 제 삶은 너무 바빴습니다. 학교, 아르바이트, 친구들과의 술자리. 영희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가끔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저 추억으로만 남겨두려 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였어요.
학과 선배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혜진이었어요. 혜진은 같은 대학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영희처럼 부드럽진 않았지만 똑 부러지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저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제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회사가 좋은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혜진과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혜진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사귀었을 때 혜진이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 전에 여자친구 있었어? 여자친구라고 할 순 없는데 좋아하던 사람은 있었어. 누군데? 고향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지금도 연락해? 아니, 올해 연락 안 했어.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난 거네. 나한테만 집중해줘. 응, 그럴게. 그 대화 후 저는 영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죠. 편지지에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영희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미안한데,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너와의 추억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게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영희와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였어요. 혜진도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고요. 저희는 2년을 사귀고 결혼했어요. 29과 28이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서울에서 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모셨어요. 형 현태도 가족과 함께 왔었죠. 형은 그때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영희는 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신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혜진은 좋은 아내였어요. 집안일도 잘했고 경제관념도 확실했고 저를 잘 챙겼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영희 생각이 났어요. 영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결혼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혜진이 옆에 있다는 걸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딸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 지금도 생생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 회사에서 부산지사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틀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10년 만에 가는 고향집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니 반가웠어요. 하지만 집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셨고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 계셨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아버지와 소주 한잔하고 형과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집 근처 시장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현수야. 돌아보니 영희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영희였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영희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조금 생겼고 전체적으로 지쳐 보였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 결혼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너도 결혼했어. 영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혼자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왜 혼자일까? 영희처럼 좋은 사람이 왜 아직 혼자일까?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어요. 언니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요. 현수야, 너 행복해? 영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행복해. 아내도 좋고 딸도 있고. 다행이다. 너만이라도 행복하면 됐어. 영희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아니, 체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는 1시간쯤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현수야, 계속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영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저지른 선택이 옳았던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출장 다녀온 후로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혜진한테조차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형 현태였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저는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표를 구하고 3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 기간도 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복도에서 울고 계셨어요. 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문제야.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런 큰 돈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와 형이 돈을 모았지만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저는 혜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부족한데 우리 적금 좀 깨도 될까?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0만 원 정도. 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그 돈은 우리 집 사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형은 뭐 해요? 형도 보태고 있어. 근데 부족해. 결국 혜진은 동의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날 밤 형과 술을 마셨습니다. 병원 근처 포장마차에서요. 현수야,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형, 잘못 아니야. 그때 형이 말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한데 내가 회사 돈을 좀 빌려 쓸게. 3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 그건 안 돼. 횡령이야. 나중에 큰일 나. 괜찮아. 3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게. 아버지 수술이 급한데 어떡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 형은 결국 회사 돈을 몰래 빌렸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석 달 후 형의 회사에서 회계 감사가 들어갔어요. 형이 빼돌린 돈이 발각됐습니다. 형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고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형을 만나 따졌어요. 형,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어떡하려고? 현수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갚을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형이 빌린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저는 혜진한테 사정을 말했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돈으로는 못 도와줘요. 우리도 지은이 키우느라 빠듯해요. 나도 알아. 그래도 내 형인데 어떡해. 형은 형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해요? 혜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아버지 병원에 형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병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고 집에서도 신경이 곤두섰어요.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현수야. 네, 어머니. 형 좀 도와줘. 형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형제잖니. 어머니, 저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형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형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누가 돈을 갚은 거야?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익명이라고만 하던데. 누가 그런 큰 돈을 갚아준 거지?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익명으로 갚을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병문안을 겸해서요. 병원에 가는 길에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현수야, 어머니 괜찮으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영희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색도 안 좋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 괜찮아?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응,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그때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형의 돈을 갚은 사람이 영희가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혹시 너 우리 형 일 알고 있어?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동네가 좁잖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너희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빌려주셨잖아. 그 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 그래서 갚은 거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웃을 도왔던 일을요. 그리고 영희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영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를요. 영희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를요. 영희는 자기 미래를 포기하고 저희 가족을 도운 거였어요. 영희야, 이 돈 꼭 갚을게. 아니야, 갚지 마. 이건 은혜를 갚은 거야. 빚이 아니야. 영희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제가 버린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희 가족을 챙기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혜진이 아니라 영희였다는 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계속 영희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이를 재우다가도 영희가 떠올랐어요. 혜진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 마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부산 다녀온 후로 계속 그래요. 저는 결국 혜진한테 영희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형을 도와준 일까지요. 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고 고마워서. 미안하고 고맙기만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직도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서 다른 여자 생각하다니. 당신 정말 비겁해요. 혜진은 그날 친정에 가버렸어요. 지은이를 데리고요.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비겁한 인간인가? 맞아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형, 다행이다. 현수야, 너한테 미안해. 내 잘못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했어. 괜찮아, 형.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저는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회를 시켜놓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 미안해. 너를 떠난 것도, 너한테 짐을 지은 것도. 영희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현수야, 나는 후회 안 해. 너를 사랑한 것도, 너희 가족을 도운 것도. 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줘? 나는 너를 버렸잖아. 영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잖아. 그냥 사랑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영희의 순수함이, 영희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고,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혜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에 대한 감정,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까지요. 혜진은 울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미안해요. 나도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혜진아, 나도 미안해. 너한테 상처를 줘서. 저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눴습니다. 혜진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자꾸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다고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서로한테 솔직해지면서. 그래, 그러자. 나도 노력할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부산에 내려가 가족 모두를 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영희까지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모두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영희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도와준 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가족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 현수야, 사람이 완벽할 순 없다.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어머니도 병에서 회복하셨어요. 형은 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혜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만나면 밝게 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요. 어느 날 형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영희 소개팅 시켜줄까 해. 우리 회사 괜찮은 선배가 있는데. 좋은 생각이야. 영희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형은 영희한테 소개팅을 주선했고, 영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영희보다 5살 많은 박민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영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현수야,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영희야. 고마워. 너도 행복하게 살아. 영희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행복이 느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영희의 결혼식 날, 저와 혜진,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참석했어요.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민수는 영희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현수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영희야,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우리 모두 행복하자. 영희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희도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았어요. 지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혜진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았어요. 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건강하셨습니다. 영희는 민수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어요. 보내는 사람은 영희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첩엔 저와 영희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현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나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진짜로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야. 우리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이 내게 정말 소중했어. 현수야, 나는 늘 너를 지켜왔어. 친구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해. 우리 가족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너도 이제 진짜로 혜진과 지은이를 사랑하며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추억은 아름다운 것으로 남겨두자. 행복해야 해, 현수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영희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작별이 너무 슬프고 동시에 너무 고마웠어요. 영희는 저를 완전히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웃고 있는 영희, 장난치는 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우리. 모든 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진한테 편지를 보여줬어요. 혜진도 울었습니다. 영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요. 영희를 위해서라도. 그래, 그러자.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을 법한 사랑과 후회,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화해와 성장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62입니다. 영희와 헤어진 지도 30년이 넘었어요. 가끔 영희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작년에 영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갔고 영희를 위로했어요. 영희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는 행복했어. 민수와 함께한 시간도, 너와 함께한 추억도 모두 소중했어. 영희야, 나도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저희는 오래된 친구처럼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놀던 이야기, 학교 다니던 이야기, 순수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요. 지금 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제 곁에 있고, 딸 지은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이해로 마음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영희와 형,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혜진과 함께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켠에 숨겨둔 미안함이나 후회가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작은 용기를 내어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아픔도 겪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도 서점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가끔 영희의 편지를 꺼내 읽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